불편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작 전부터 네.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방송이요? 아니면 당을요? 네? 네. 두 가지 다인 것 예, 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 그 여의도 재건축조합에서 라이브 채널 새롭게 세팅 네. 중이어가지고요. 한동안 동시 송출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제조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이 편의점 와서 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고 또 어제 올린 SNS가 정치권에 상당히 큰 파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사실인가요?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해야죠. 이거는 네. 이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도가 CBS에서 있었는데 네. 노컷뉴스도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 이상 이런 걸 지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언론에 이게 무슨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은 네. 공관위 출범을 늦춰가지고 공천은 탈락 자체를 네. 그 재의결 뒤로 늦추자는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되면은 15일 내로 거부권을 그렇죠.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정해가지고 재의결하는 건데 네. 여기 맹점이 뭐냐면요. 통과가 28일이라고 만약 가정하면요. 네.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국회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다시 상정해서 다시 표결할지는 국회의장 마음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과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넘어온다면 한 3주 끌어버리면 그때까지 공관위원장 임명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상정해서 빨리 표결하자고 해버려라. 국민의힘이? 예. 예. 그래야 거부권을 쓰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거부권 국면이 빨리 끝난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예를 들어 1월 한 2, 3일쯤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요. 네. 10일, 12일쯤 행사하게 되면은 갖고 와서 국회에서 한 2주 끌어버리면은 재표결을. 네. 그럼 그때까지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거죠, 국민의힘은. 공천 탈락자를 발표 못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거부권 행사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할 그러니까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네. 대통령 스스로도 좀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있으니까 네. 진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 뭐 내부 단속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뭐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뭐 뒤로 뭐 미루도록 이렇게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신당을 좀 겨냥해서 이거를 늦출 생각 계산 이런 걸 하는 건 아닐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거 늦춰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막 살아나고 아니면은 뭐 신당이 뭐 잘 될 게 망하고 망할 게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잔기술 부릴 시간에 네. 나라 살릴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뭐 늘 말씀하시던 네. 내용이에요. 뭐 이대로 가면 100석 이하다. 85석? 86석? 83에서 87 사이. 83에서 87석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또 55에서 60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뭐든지 이준석보다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55는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됩니다.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까? 계산해보면 그렇습니까? 아니 그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당이 망가져도 병립형이면 비례가 한 17개는 나올 텐데 네. 그럼 지역구가 38개 정도라는 건데 대구 경북이 25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기저에는 그냥 이준석 아니죠. 겨냥용이다? 네. 아니죠. 신당의 성공을 전제로 한 거죠. 이미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당이 성공할 거라는 걸? TK가 25개니까요. 신당이 25개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 버리면 안철수 의원의 예언이 현실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TK와 PK에서 신당이 상당히 약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부 총질하고 있다. 이게 개선이 되는 분이면 이런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분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징계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네. 완전히 당이 망할 거라고 저주하고 다니는 건데. 네. 네. 그리고 영남도 다 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가끔 맞는 말로 하네. 아 그렇군요. 근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를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본인도 분당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저한테 최고죠. 이거 55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도 분당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 예고편도 아닙니다. 예고편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의 판세 보고서가 이제 6개다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정확한 시점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의도 재건축조합 방송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미 2달쯤 전에 녹화하고 한 달쯤 전에 3주 전에 방송된 것이 땅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6석 정도가 지금 이제 우세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맞춘 거냐 하는데 저희도 자료를 듣고 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이제야 세상이 이제 까발린 건데. 네. 더 큰 문제는 그 비슷한 자료로 PK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봐도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PK 자료는 어떻습니까? 숫자를 얘기하면 기사가 날 테니까 말할 수 없고요. 기사가 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인용 보도 좀 하게.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수도권 수준입니다. 수도권 수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네. 이번 주 조사를 보면 나온 조사를 보면요. 네. 수도권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PK에.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네. 그 말인즉슨 의석수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정권심판원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역구가 49개인데 6개 정도 되는 분위기라 그러면은 서울의 경우. 부산은 18개잖아요. 네. 그러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분위기가 2.5분의 1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수치는 나중에 누가 알아서 보도하겠지만은 굉장히 위기의식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정했을 때 대통령의 이 야간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엑스포 유치 실패한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사과를 하죠. 1. 그다음에 2. 갑자기 다 끌고 와서 먹방하죠. 네. 2. 이거는 뭐냐면 지금 허세 부리는 걸 비해 가지고 실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보고를 받으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해가지고 그 떡볶이 먹고 한 겁니다 이게. 네? 변해가지고 네. 내 딴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획의 전부라고 하면 너무 참담한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들들볶 가서 뭐 산업은행 이전하라 그러고 이러겠지만은 네. 원래 공약이라는 건 첫 번째 썼을 때랑 두 번째 썼을 때 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이미 안 하면 욕먹는 분위기로 가는 거지 부산에서는. 네. 네. 하겠습니다가 표가 더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뭐 마찬가지 산업은행 구성원들은 여기에도 반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쉽지도 않은 과제고요. 네. 저는 실제로 산업은행이 온다고 했을 때 부산에 그렇게 많은 표가 새로 또 생길 것 같지도 않다. 근데 저희가 뭐 취재를 해봐도 부산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먹방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는 거고,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7.2%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게 계속 옛날 대구에서도 이제 서문시장 그만 가라 소리 나오니까 칠성시장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깡통시장이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장 먹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대통령이 좀 자신감이 있으면요 네. 부산 가서도요 일반적인 건 시장 전통시장 찾아가는 대신에 저는요 막 센텀시티 같은 데 갈 것 같아요. 센텀시티 같은데. 예, 예. 네. 센텀시티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젊은 유권자도 만나고 네. 계속 이제 시장밖에 못 다니는 운명이 된 거거든요. 이건 좀 탈피해야죠. 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좀 자신감이 있으면요 저는 에버랜드 같은 데 가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도와 2030 세대가 여당 지지하고 야당 지지를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이나 중도층은 다 떠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 철회한 수준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되돌리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떡볶이 먹방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획이야.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준석을 탈당시키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왜 아직까지 그 중요한 스킬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스스로 자진 탈당할 거라고 27일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알아서 나갈 거다. 이준석을 쫓아내면 갑자기 애국 보수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4~5% 지지율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다급한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다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당 대변인이 계속 나와 떠들고 있으니까 공식 입장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PK는 그러고 TK는 어때요?
TK는 저는 안 가본 지 한 3주 돼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뭐 PK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수는 TK입니다. 예. 다음은 TK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PK, TK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론 지지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텃밭에서도 이게 흔들린다. 근데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보셨죠? 예. 예,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예. 이 나라의 보수는 이제 이런 게 제목으로 나온 건데, 이 칼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제가 1년 넘게 해오던 얘기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그냥 재밌어요. 물론 동아일보는 논설실에서 이제 김순덕 대기자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용 시장도 그렇고 되게 세게 얘기해온 지 오래됐지만은 네. 저는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의 그 보수 단톡방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단체 채팅방에 저를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초대해놨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여요,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면요, 딱 어떤 누가 봇을 돌리나 봐요. 뭘 하나 올리면 딱딱딱딱딱 0.1초 간격으로 한 5개 올라오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건 다 보시죠. 그런 걸 좀 여론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정치하는 거. 봇이 아니면은 어떻게 제 핸드폰 기준으로 제가 볼 때 딱딱딱딱딱 이렇게 요 속도거든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내용들이. 해서 이준석 어쩌고 이준석 어쩌고 이준석 어쩌고 네. 5개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럼 봇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방식의 정치가 통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시대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27일 날 탈당은 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다면 탈당이죠. 아니 자꾸 이제 네. 질문이 그날 제가 결심해서 움직인다 했을 때만 창당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니 탈당을 해야 창당을 하지. 그렇죠. 근데 그날 탈당이다 그랬더니만은 네. 어제 그걸 보고 이준석이 창당해서 탈당으로 격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발 상식적으로 좀 캄다운 하자고. 예. 탈당을 하면은 그 다음에 창준이 차리고 그 다음에 창당을 하는 거지. 지금 제가 탈당도 하지 않고 창준이 차리면은 욕먹을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탈당을 하는데, 탈당하고 신당을 하는 것은 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결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만납니까? 뭐 정하거나 아니면 그 구체적인 상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뭐 이낙연 총리 측에서도 네. 뭐 열어놓고 항상 보고 있겠다는 취지로 물밑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열어놓고 보겠다? 열어놓고 본다. 우리 예, 저희도 예. 항상 많이 뭐 제가 이낙연 대표보다 뭐 나이도 젊지만은 또 이력으로 보면 그분이 대통령 빼고 다 하신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두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저는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게 또 오해를 사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여론이 올라와야 될 거예요. 여론이라고 함은 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큰 지도자인 건 맞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얼마나 윤핵관이 난리치고 저를 두들겨 패려고 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알기 때문에 야, 저 정도 맞았는데 제가 창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다면은 이낙연 대표도 지금 그걸 약간 축적하고 있는 걸 거다. 당내 민주주의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들은 채도 안 한다. 이런 축적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저와의 뭐 연대라는 지점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는 절대 재촉할 일도 아니고 제가 뭐 주제 넘게 나서 가지고 그걸 제한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축적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미 성숙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과 상식과 발을 맞추실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걸 쌓으실 건가 문제인데요. 저는 길진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뭐 좀 일방성이랄까요? 이런 것도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진 않을 거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지난주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 총리의 이낙연이라면 같이 하지 않겠다. 뭐 같이 하지 않겠다보다 그것보다 나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낫다는 거는 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거잖아요. 정책면에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선 경선 때도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이 부각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임 정부의 어쨌든 과오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또 어느 정도는 티를 내야죠. 제가 이게 뭐 적극적으로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그 가치를 넘어선 이낙연의 가치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안 해보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총리로서 국가를 통할하면서 이제 보신 관점에서 권력 구조 재편이라든지 좀 큰 담론들을 좀 몇 개 갖고 가시면은 예. 저는 훨씬 빛을 발할 거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미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말씀하신 그 뭐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이제 위성정당도 이낙연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다. 선대위원장 시절에 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논외로 치고 지금 와서 다당제로 가야 되고 제3지대에 공감한다고 얘기하고 그 파트너가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인 것 같거든요. 뭐 그거야 저희 쪽 지지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거는 뭐 풀어나가기 나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점 몇 개나 오냐의 부분이라 봐요. 미래지향적 지점이 네. 뭐냐 몇 개냐. 예컨대 어떤 저는요 정치 구호라고 하는 것은 네. 문제 의식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것이다라 봐요. 그럼 이낙연 총리가 정치하는 데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 하나 구호 잘 만드시면 좀 된다 봅니다. 그 지향점은. 네.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 예전에 저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그랬던 것이죠. 네. 네, 그것은 고도 성장 이후에 결국 뒤처져 있던 사람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가치 같은 걸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의 예컨대 그 손학규 대표의 저녁에 있는 삶 같은 게 있다면 뭡니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노력하는 사람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있는 삶도 전 좋아하는 구호인데 네. 좀 너무 철학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약간 더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좋았으면. 네,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이게 당명 아니냐 그러는데 당명으로 너무 길고요. 네. 이걸 당명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일이 달라질 게 별로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갈등, 계급 갈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모든 사람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사회가 고도 성장기였다면은 지금은 그게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구호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겠죠. 이제. 네. 그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그러면 일단 만나기는 만나지만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함께 뭐 당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 어쩌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오래 계셨고 예. 민주당에서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지금 뭐 김한길 대표 이름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언제 보수당에 오셨지? 막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그 고민은 해야죠. 네. 왜냐면 언젠가는 그 뭐랄까요? 알을 깬다기보다는 그 틀을 깨야 될 시점이 오겠죠.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뭐 늘상 신민당에만 있고 싶겠습니까? 네. 신민당을 벗어나서 당신이 뭐 새로운 노력을 할 수 있다 생각되면 깨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하면 뭐 정치적으로 사실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16대부터 정치를 하신 분이고 연세도 뭐 70이 넘은 분이고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치면 이낙연 신당입니까? 이준석 신당입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언급하기에는 아무 대화도 안 해가지고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뭐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뭐 국민의당이란 걸 원을 할 때 네. 그게 뭐 안철수, 천정배, 박지원 다 묶였고 결코 박지원, 천정배라는 분들의 위상이 안철수라는 그 당시 신출 정치인에 비해서 못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안철수 신당을 기억하잖아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란 건 더 이상 높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뭐 저보다 결국 낮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때 가서 바라보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천하용인이 네. 대체로 같이 탈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긴 경기도 의원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던데요. 본인들도 고민이 많겠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명징하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저만 해도 이랬습니다. 네. 뭐냐면 저한테 야 국민의힘 이번에 선거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미 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중진 의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한테 야 그러면은 진짜 망할 것 같으면은 네. 이 망해서 이번에 다 이것들 도태되고 나면은 네가 그러면 이 당에서 대장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근데 이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모두에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 쫄딱 망하고 나면은 너한테 손 벌리겠지. 뭔데 아니 뭐 그렇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때는 선거 이후 쪼그랄 때 쪼그라든 당세고 거의 자유한국당 2 비슷한 느낌일 텐데 그거를 굳이 이끌어가지고 그때 그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이끌어서 어떻게 됐느냐.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죠. 네. 지방선거 전패하고 전패 원흉으로 몰리고 사실 이번에 대선도 대중 지지율은 홍준표 대표가 높았는데 그 당 지지율이 낮았던 게요. 지방선거에서 다 홍준표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예, 실제는 그냥 자유한국당 당세가 그랬던 건데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잘못 이끌어가지고 나 구의원 떨어져서 시의원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다 홍준표 대표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가 뭐 당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게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판으로 이길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이긴다 한들 네. 이긴다 한들 뭐 나한테 뭐 대단한 그 이겠어? 뭐 이런 생각이 첫째로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천하람 위원장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네. 유혹 많이 하겠죠. 제가 안 봐도 뻔하게 알아요. 옛날에 저 보면 야 네가 유승민만 버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포섭도 많이 당해봤고요. 저도. 네. 그래서 아니 유승민 버리면 제가 잘 된다는 논리는 제가 전혀 공감 못 하겠는데요. 좀 그러고 살아와서 10년 동안에 거의. 네. 네. 이준석이 너는 유승민이랑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 똑같아 패턴이. 네. 지금도 천하람 위원장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겠죠. 누가 가서. 이준석이랑 헤어지면 내가 뭐 중책을 맡길게 그런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뭘 줄 건데 순천공천? 아니 그거야 굳은 자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그 협상력이라는 게 협상력 예. 또는 여러 가지라는 게 그렇게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위원장이 즉시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고민하는 게 맞다 봐요. 고민? 네, 예. 고민 계속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뭐 지금도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예. 자기 고민하다 보면은 진로가 보이겠죠. 예. 그거는. 끝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이면 항상 그대로 얘기해줘요. 네, 가가지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해줘요. 약간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새로운 보수당 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치 시작한 거거든요. 네.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자유한국당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 이거는 그냥 선거 진 정당의 느낌 정도가 아니다. 동네 나가면 명함 찢어버리고 동네에서 와가지고 사람 욕하고 아무도 동네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혼자 빨빨거리며 다니고 이걸로 당협위원장 한 4년 해보면 인간 폐인된다. 근데 나는 바른정당에 와서 그냥 그래도 편하게 있었지만은 그거 보고 나면은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 고행이 4, 5년도 안 끝날 거다. 네. 그쪽으로 엮이면은 5에서 10년 넘게 갈 수 있다. 그거 하다 보면 니네 나이 50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제가 뭐 성공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키즈가 만약에 그때 불안불안해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가길 주저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었으면 나는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지만은 확실하고 얘기하다. 난 당대표 못 됐을 것이고 지금 어디선가 그 극우적인 발언하고 있는 악에 바친 그 자유한국당의 경험이 훈장이라 생각하는 그런 니네들이 맨날 방송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저는 그 2017년부터 바른정당으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이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뭐랄까 경험이 됐어요. 네.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러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히려 그분을 상당히 우대하기 때문에 제가 제 고민을 끝내고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제가 가서 그분을 뭐 모을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뭐 오해 살 만한 말을 할 것도 아니고 뻔하거든요. 가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딱 이렇게 말할 뿐이거든요. 제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가서 봤자 드릴 말씀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 노선은 뭐냐? 개혁보수 정당이냐? 아니면은 개혁보수부터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중도신당이냐? 뭡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보면요. 저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알고 보수당에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보수를 보수의 양머리를 걸든 뭐의 양머리를 걸든 내용물은 크게 보수랑 관계없는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에 당 전체가 양두구육하고 있는 사태인 거예요. 우리는 보수 정당입니다. 간판 걸어놓고 뒤엔 다 지금 개고기 상태인 건데 저는 이거는 뭐 이재명도 뭐 민주당입니다. 양머리는 걸려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민주성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너무 구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 윤석열 통이 보수를 안 해서 지금 욕먹는 게 아니라요. 상식을 버려서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념에 갇힐 필요는 없지만 뭐 최소한의 노선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봐야 돼요? 보수? 저는 이제 보수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 저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지금의 보수에 대한 인식, 국민들의 인식과 보수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표받기 힘들어요. 수도권에서 그렇고 지금 당장 홍범도 휴상 이전 논란 같은 것도 아니 누가 시켰나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자기 혼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내재되어 있는 폭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상식의 복원.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너무 지금 이념적인 거를 틀에 가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노회찬 의원은 6411번 버스가 진보 아젠다입니까? 보수 아젠다입니까? 그게 뭐 수용자 인권이 진보 아젠다니까 보수 아젠다입니까? 저는 지금 예타 면제한다고 또 난리치고 있는데 예타 면제는 보수의 정신입니까? 진보의 정신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담론이다. 근데 사실은 6411번 버스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진보의 담론 안에 있는 것이긴 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복지제도라는 게요. 예전에 2차 대전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처칠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아틀란틱 차터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웰페어라고 돼 있던 복지 개념을 소셜 시큐리티라는 관점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회 안전 보장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회 안전 보장은 보수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소위 보수 정권이라 할 때 보면은 기초 생활에 대한 보장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르러 가지고는 기초생활 수급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히 뭐 정책적으로 진보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 관점에서. 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다는 게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그러면은 사회 안전 보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 봐요. 저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6411번 버스 같은 내용도 사실은 사회 안전 보장은 보수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아니 뭐 당연히 뭐 사회 뭐 진보든 보수든 당연히 다루는데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고 뭐 사회 안전 보장, 인간 안보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확장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건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사실은 뭐 하태경 의원이나 또 서병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도 이대로라면 총선이 어렵고 여기서 지면은 우리가 식물 정권이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질문도 안 드렸는데. 나경원 대표 6개 안에 못 들어서 열받았어요. 아 6개 안에 못 들어왔구나. 통장을이 없네. 6개 안에 못 들어가서 열받았어요. 그럼 빡친 겁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정보 들은 거로는 나경원 권영세 둘이 못 들어갔잖아요. 권영세 장관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당해? 아니 보도한 언론사에다가. 아 언론사에 조선일보에. 이게 경하부세로라도 좀 얘기해주면 안 되냐.
아, 조선일보 기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게 뭐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 부탁한 것 같은데. 네. 임원한테 했겠죠. 뭐 그다음에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전해 듣지 못했는데 나경원 네. 의원은 어제도 동네에서 말 많이 듣는데요. 동네에서. 당신 우세 아니냐? 당신 우세 아니네. 이렇게 된 거네. 예. 그러면 근데 지금 어쨌든 앞다퉈서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뭐 취재를 해봤더니 그 국민의힘 단톡방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그 어제 그 김승수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태영호, 강민국, 최춘식, 전복민, 박성민, 양금희 등등 윤두현 등등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단결만이 살 길이다.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분들 명단을 딱 보면 연판장 전문가들이거든요. 연판장 전문가다. 남 쫓아내기 전문가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는 게 예. 세상이 이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연판장 전문가들이에요. 네. 다 이름 딱 보면은. 연판장 전문가다.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당 내부가 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남 중진들 중에서도 부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요구하는 거고 초대선들은 연판장 전문가들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야 된다. 누가 이길까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겠죠. 물러나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나는 방법이 거의 없을 거다. 그리고 연판장 전문가들은 쓸려나갈 거다. 쓸려나간다. 연판장 전문가들이 지금 저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 자신에게 공천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연판장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대해서 강한 공천 물갈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그들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김기현 대표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들을 꼬실 때 나와 함께해라. 그러면은 어쩌면은 살 수 있지 모른다를 광고했을 것이고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연판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선임하는데 입김을 가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존 본능이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울산 회동만 기억하지 울산 회동 다음 날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 못해요. 울산 회동 다음 날 뭐 있었죠? 진짜 그러네요. 제가 울산 회동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직자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서울에서 빨간 옷 그거 2개 갖고 오라 그래라.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고 싶은 사람 후드티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빨리 아무나 싣고 갖고 와라. 두 번째 뭐냐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 우리 15개니까 15명 의원들 전국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내일 아침까지 다 집합시켜라. 부산에.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가서 그 유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날 울산에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술이 좀 들어가시니까 굉장히 그 PK 지역에 대한 섭함을 굉장히 드러내시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얘기를. 그때 뭐 공개적인 자리 비슷한 데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뭐 직접적이긴 않지만 대표님 이게 뭐 부산 의원들은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물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 전까지 아니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 사람들 저는 오히려 그 쫓겨나겠구나. 연판장 전문가들 지금 와서 그런 사람들 되게 걱정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후보랑 너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박애적인 사람입니다. 저같이 박애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 시켜가지고 어디 있든지 지금 당장 오라 그래요. 내 말 믿고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산시당에서 저희가 전체 부산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의원들 한마디씩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보랑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정도로 연판장 전문가들 챙겼는데 어쩌다가 이분들은 지금 딴 사람 챙기고 도덕이 없습니다. 다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고 계속 예측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뭐 인공호흡기 달고 한 번은 인유한 혁신위로 이렇게 달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내년 1월쯤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출마는 안 하겠다라는 불출마 선언은 하겠으나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연판장 전문가들이 싸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요구르트 광고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매치니코프? 생명연장의 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인유한 위원장이 광고한 요구르트가 또 있더라고요. 뭔가요? 뭐 있던데 그 상호는 까먹었는데 그건 살아서 장까지. 살아서 장까지? 살아서 총선까지. 꿈이 바뀐 것 같다. 매치니코프에서 살아서 장까지로 바뀐 것 같다. 마침 광고 모델이 인유한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다 진다는 거 아닙니까? TK도 PK도. 본인만 살아서 장까지 가면 되는 거지. 옆에 뭐. 본인만? 본인만 살아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실패하는 스토리 가지고 어떻게 대선? 뭐 죽으면 자기한테 뭐 나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인생사 게임 이론인데. 네. 죽어서 자기한테 돈 되는 거 없으면 그냥 가는 김에 살아가지 뭐하러 죽어서 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거 잠까지 같아요. 살아서 가는 게 낫지. 잠깐 죽어서 가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이 방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뭔가요? 갑자기 또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정말 그만둔다는 건가요?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글쎄요.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완전히 꼬인 게 뭐냐면요. 제가 네.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위축돼 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 정치 맛을 한번 그때 네. 3시간 사진? 아니 의총 가가지고 예. 의총 가서 뭐 이민 관련 자기는 폭넓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나왔더니만은 이민 지분은 하나도 없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지분하는데 명품백이만. 야 정치부 취재가 이런 거보다 살면서 처음 겪어봤겠죠. 네. 근데 정당 출입 기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 올 때마다 일종의 도스태핑 개념으로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격적인 질문은 네. 처음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농담이긴 하지만은 이 질문을 답하는 순간 그럼 후속 질문도 준비돼 있다. 네. 명품백 받으면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자범이죠. 아닙니까? 자범인가? 아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범이냐고요? 아니면 중대범죄냐? 뭐 이런 거. 중대범죄냐? 그러니까 이런 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통쾌하게 남을 공격할 때 썼던 말들이 이제 돌아오면 다 헤드라인이거든요. 예. 자범이냐 아니냐. 안 그래도 저는 이거를 누군가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네,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이 정권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되게 갑갑할 거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등판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례로 나가는 거 외에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 한들 뭐 합니까? 국회의원? 아니, 비례의원 한들 뭐 합니까? 저는 큰 의미 없다 그거는. 선거를 지휘하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데 가서 지역구 붙든지 해야지 의미가 있는 선거인데 네. 지금 오늘 여론조사 꽂혀서 이재명 대 원희룡 붙여봤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15%? 10몇 프로 차이 나더라고요. 개항에서. 그렇겠죠. 거기는 사실 인천의 호남이에요. 네. 그걸 근데 원희룡 장관도 그거 간다고 했을 때 박빙 승부에서 지면 몰라도 이거는 왜 가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할 거거든요. 네. 원 장관도 고민이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네. 정광훈 목사 논란으로 타격을 좀 받았고 물론 그거야 뭐 일시적인 거지만은 저는 원 장관도 머리가 아플 거다. 네. 특히 원 장관은 당인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있을 텐데 네. 이게 제가 무슨 뭐 지휘를 하자니 이게 나중에 패전지장이 될 것 같고 어려운 데 가서 뛰자니 뭐 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깨질 수도 있고 비례 나갈 수도 없고 자기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원장관님한테 맞는 컨설팅 해드리면 서귀포로 가라. 서귀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귀포로 가라.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제주도 갔다 왔지만은 서귀포 하면 원희룡이다 그래도. 원희룡. 예. 네. 근데 제주도에서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또 제주도를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항 가가지고 예, 지는 것보다 낫다. 힘들어할 이유 없고 서귀포는 원희룡 아니면 안 돼요. 원장관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입장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이경용 전 도의원이라든지 훌륭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당세가 너무 꺾였어요. 당세가. 네, 예. 당세가 너무 꺾였어요. 지금 제주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당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원희룡 당신 그 인천 계양 갈 생각 말고 당신 서귀포로 가라는 결정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당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요. 네. 원희룡을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원희룡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 어려운 데가 잘 죽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 잘 죽어. 그걸 주질 않아요. 원장관을 진짜 좋아하고 원장을 아끼는 사람들 속에 원희룡이 이번에 이렇게 소비되면 안 된다. 네. 원장관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렇게 네. 하자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줄 사람이 네. 이준석 정도? 그 이준석 정도면 근데 이준석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저기 뭐야 저 이준석 신당으로 와가지고 서귀포 출마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당 내부가 정말 사분오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비례로 하고 비례 후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 맡게 될 거다. 뭘 지휘할 게 없거든요 지금. 뭘 지휘해요? 영남을 지휘해요? 아니 뭐 수도권도 지휘하고. 지휘했다 지면은 망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체 내보내기도 어려운 이런 판이 될 그게 거다. 우리 당의 모 의원 중에 하나가 네. 꼭 이제 가면은 선거 때 가가지고 이길 만한 데만 지원해서 돌면서 아저씨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걸 하려다 망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거 하면 내가 뭐 김은혜 선거 도우면 김은혜 된다 그랬는데 김은혜 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할 거면은 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은. 네. 오히려 장관 유임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장관 더 하는 게 낫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선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비례 나오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모양 빠져서 못 한다고 할 거고 지역구 나와서 지면요. 그다음 뭐해요? 총리 시켜줘요? 안 되잖아요. 장관 다시 해요?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 위엔 총리밖에 없어요. 네.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총리 시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선거 지고 오니까? 네? 선거 지고 왔는데 총리 시켜줘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그냥 총리 갔다가 아예 의회 경험 없는 대권 후보로 만든다라는 기획설은 있었죠. 그 시나리오는 없어요. 없어요? 네, 총리 인준이 안 돼요. 네. 민주당 미쳤다고 인준시켜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이재명 수사 때까지만 자신만만하다가 지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 진로도 편해 보이지 않고 비례 정도 해서 그러면 비례를 해서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자신도 없고 뭐 이런 네. 상황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아예 이번 총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법무부 장관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네. 완전 방향 틀어가지고 정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서 좀 경력을 쌓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데 구원투수 등판하든지 한동훈 장관 스타성은 그 정도 된다 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3년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네. 공익 변호사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너무 이렇게 막 그 상상의 나래가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도 공익 변호사 같은 일을 갑자기 한다. 예, 그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은 못 봤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예. 최고의 법조 전문가에다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관 예우나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네. 결국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다, 네.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가장 저는 흥미로운 시나리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너무 돈 안 받고 컨설팅 해주니까 막 하는데 지금 이게 댓글창에 막 그런 거 올려요. 너무 저기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컨설팅 돈 받고 해야 돼. 그래 이상한 소리 안 하지. 돈 안 받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수에서는 굉장히 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극우 보수 말고는 평범한 중도 개혁 보수까지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 그건 살기 나름이에요. 저 옛날에 제가 박근혜 퀴즈로 분류된 시절에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에 모든 걸 제가 승계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저를 발탁했다 뿐이지. 네. 근데 그게 덮어 씌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이러면서 계속 할 말하고 가면서 네, 네. 저한테 이제 박근혜 퀴즈 소리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스탠스 잡냐의 문제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대로 봤던 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미 그건 증명됐어요. 네. 절대 싫은 소리 못 하는구나.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럼 뭐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장관 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오케이, 그런 걸 뭐 국민들이 몰아서 한다고 또 이것도 좋은 모양새도 아니고요. 네. 한동훈 장관 다른 데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윤석열을 들이받으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례적인 분이고. 네. 그걸 못 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대신 다른 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후 3시 20분 넘어서 나온 그 기사여서 김기현 대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거 전염인 것 같은데요? 전염? 무슨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김병민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김병민 화법이다? 네, 뭐 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김병민식 화법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당내에서 뭐 나가라 마라 막 이런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이걸 뭐 좀 일거에 정리하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물론 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것 자체가 김병민 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진짜 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답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진짜 제가 전문 찾아봐야겠다. 너무 김병민 화법이라서 지금 오히려 네. 저러면 기름 붓는 형태가 됩니다. 저러면. 네. 바로 뒤이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합당 선언을 했어요. 세 번째 권력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 합당인데요. 이준석 신당하고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당대당 통합은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하고 함께하시겠는 겁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도 제가 직접 한 번 얘기한 적 있지만요. 그래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랑 그래도 어떻게 대화 통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네. 그 당 안의 구성원 중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준석 까는 게 업인 분도 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이랑 같이 할 거면은 저분들이랑 같이 하시라 정치를. 금태섭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을걸요? 한 달 전에. 예.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저를 깠다는 것보다 저를 까는 걸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예. 남 까는 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 류호정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정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에. 예. 요정 의원은 저랑 뭐 사적으로 뭐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정책적 이견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그 당에 금태섭 의원 당에 이제 뭐 이준석의 정치는 가짜 무슨 뭐 정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준석이랑 하는 게 싫다는데 제가 굳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뭐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금태섭 의원 개인하고는 뭐 일종의 이제 뭐 유대 관계나 이런 게 있지만 그밖에 다른 인원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금태섭 의원인데 그분들이랑 하는 게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분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뭐 설득할 이유도 없고 하시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금태섭 의원이 같이 할 수도 없는 길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고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 노선이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다라는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저는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데요. 업이 남가는 거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거는 정치에 를 바라볼 관점에서 그렇게 전 긍정적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반윤 같은 것도요. 반윤 제가 누가 반윤 잘하나 대회하면 제가 1등할 자신 있어요. 제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저 하나면 족하지 무슨 반윤 누가 잘하나로 막 5명씩 와서 떠들고 이런 거는 저는 그다지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말 터지고 이러면 당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신당에 어떤 분들이 합류하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 1,020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만나보고 있다고 못 만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인재풀로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한 1,200명쯤 됐더라고요. 1,200명.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총선에 관심 있는 건 참 고무적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 중에서 나름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출마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출마에 대해 1,200명 가운데. 그 중에 보면 제가 추려서 이제 만나뵐 분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공천 명단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보면 되는 게 공천은 저희가 따로 이제 온라인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접수해야죠. 그러니까 뭐 범죄 기록 조회서부터 이걸 다 이제 제출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 수요 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당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역 분포를 보이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 정당, 지역에 출마자를 내는 정당, 비례 정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건지도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관심사인데 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한 27일까지 보려고요. 27일까지 제가 탈당 선언할 때까지 보고 네. 그다음에 신당을 차릴 때 아니 뭐 집에 뭐 유부가 많이 있으면 유부초밥 만드는 거고 그리고 김이 많고 무슨 뭐 당근이 많고 김밥 만드는 거고 네. 밥은 기본 베이스로 다 있지만은 어떤 밥을 만들지는 그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잘 나올 것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아예 무슨 뭐 극진보의 이념을 받아들이냐 이런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까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요 바른정당 할 때 뭐 개혁 보수를 기치로 내건 정당 이런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요. 네. 나중에 가보면 뭐 개혁 보수 한다고 해서 꼭 모인 사람들이 개혁적이지도 않고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민주당이 모인 사람이 꼭 민주적이지도 않고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뭐 보수 자유 중요하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유 34번 내신다 그래서 자유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로 또 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끝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원칙과 상식 이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준석 신당 함께할 의사를 표명한다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과 아주 깊은 대화는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거기 계신 의원님이 개개인 대해서는 제가 원래부터 호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네, 당장 뭐 조홍천 의원? 조홍천 의원이 뭐 워낙 저랑 사석에서도 몇 번 뵙고 한데 네. 이런 말 하지만은 저분이 오히려 비만 고양이보다는 훨씬 더 대구 호랑이에 가까운 분이다라는 생각했었어요. 네, 대구 호랑이? 원래 대구 출신이시고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대구의 진골 이상 선골 가까이 되는 분인데 어쩌다 그 최순실 사건에서 바른 말 하다가 이제 사실 퇴출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그 스토리가 돼서 민주당에서 2번 의원하셨지만은 평생을 이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봐요. 그리고 그것도 강직한 보수 성향으로. 그리고 제가 천하람 위원장 좋아할 때 보면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저가 매수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님도 과도하게 뇌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심으로 들어있는 분이다. 네, 이거는 저는 절대 장점으로 봅니다. 네. 뇌에서 상당한 부분이 포션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산티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의 덕목인데 명예롭게 행동하실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김종민 의원님은 그냥 솔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다 기억하는 내가 조국의 사건도 약간 그런 거에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거긴 하지만은 김종민 의원을 저는 사석에서는 아직 만나뵈지 못했지만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뭐 기자 출신이시고 해박하시고 유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원호 의원이 뭐 당직자 출신으로서 당무에 밟고 정치를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면 이상민 의원 평가할 때 용기 있는 분이다. 거기는 원칙과 상식에 포함 안 됐지만은 용기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윤영찬 의원님은 보수 언론 출신이면서 또 네이버라는 아주 최첨단의 전선에 서 있는 기업에서 또 역할을 하셨던 부분. 그래서 그 지역부에 있는 제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수 쪽 인사에도 평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다 호감을 우선 가진 상태에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더욱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사실 윤영찬 의원님한테는 좀 실수를 한 게 술 먹고 전화를 잘못 해가지고. 에? 뭐라고요? 술 먹고. 이게 뭐냐면은 김웅 의원한테 전화했는데 뭐냐면 김웅 의원한테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제가 송파구에서 뭐 식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송파구에서 가끔 식사하면요 김웅 의원한테 형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 여기 형 보고 싶은 사람인데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한테 전화해서 형 어디에 있어요? 그랬는데요. 그랬지만은 나 오늘 뭐 여기 의원들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랑 계세요? 그랬더니 뭐 저는 그때 윤영찬 의원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하나 한데 그래서 윤영찬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장난 비슷하게 윤영찬 의원 전화해가지고 저희 웅이 형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게 실제 윤영찬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약간 생뚱맞은 소리를 한 게 제 첫 전화 태워가지고 되게 죄송합니다 윤영찬 의원님.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분이 내년 총선에 이준석 신당 간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저는 전혀 그건 정치적 대화 나눈 적이 없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저는 많은 분들이 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각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이면 이준석에 대해서 뭐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부정평가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영남의 비만 고양이들 있듯이 호남에도 비만 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에도 비만 고양이가 있고 민주당에도 비만 고양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조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비만 고양이도요. 이게 네. 그 애초에 좀 약간 습성이 나태한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잠시 운동이 소홀했던 고양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러닝머신 좀 뛰어보고 네. 그다음에 실제 체질이 나오겠죠. 이제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보내드려야 돼서 더 이상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있으세요?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